환율은 계속 오른다. 정확하게는 84%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1,400원,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까지요? 예.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뭐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정말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총 야. 지출은 늘어날 거야. 네. 근데 앞으로도 총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먼 미래를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재정 확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지금 한국 경제부터 뭐 주식, 부동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제가 다른 채널들이나 뭐 인터뷰한 거 여러 가지 좀 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얘기들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좀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엔 좀 환율 얘기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환율 올라갈 때 뭐 경제 위기 온다, 뭐 우리나라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지금 우선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뭐 환율로도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확대 재정이다. 이제 추경을 20조 했는데 갑자기 이제 40조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네네. 돈이 이제 7월 말부터 풀리게 되죠. 7월 8월부터 이제 풀리게 됩니다. 네. 40조 원이 풀리고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최고 많이 받으면 한 4, 50만 원까지 받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무조건 동네 슈퍼에서만 써야 됩니다. 네. 편의점도 쓸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쿠팡 대형마트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원래 이제 기준금리를 원래 2.0까지 내려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과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이제 그런 예정이었는데 워낙에 추경도 4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항상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집값을 100% 올려주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네.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을 100% 정도 올렸더라. 진짜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네. 진짜 또 100% 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이거 어떻게 원화 봐야 되나요? 가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이제 제조업은 세계 5위인데 국제금융의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35위입니다. 네. 원화가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아마 환율은 저는 지금은 1,370원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근데 아마 환율은 트럼프의 이제 고관세 25%가 8월 1일까지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가 잘 되든 잘못되든 네. 환율은 계속 오른다. 저는 아마 환율은 정확하게는 84%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1,400원,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까지요? 예, 저는 아마 이제 이 환율은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뭐 1,600원, 1,700원 돼 있을 때는 진짜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런 걸 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밑에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의 2배에서 5배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지금 45%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삼성, LG, 현대가 외국으로 나간 게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취업을 절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큰 약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도 세계 평균이 21%거든요. 네. 좀 내려줘야 되겠고 상속세도 세계 평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상속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이 지금 계속 싱가포르나 캐나다로 계속 옮기고 있는 이유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회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와 네. 같이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위험 요소 보시면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 내가 써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일 통화 스와프가 두 개 다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큰 위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가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이번 달에 하나 썼는 책이고 네. 트럼프 책 성장하는 책 요건 이제 일조 부자가 되자 이제 이렇게 부자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환율이라는 게 네. 1,600원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네. 내가 환율 얘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네. 세계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13위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달러. 이제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2022년이 가장 최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한 3년 됐지만 얼추 비슷하잖아요. 뭐 예, 그렇죠. 12위, 13위 뭐. 맞아요. 네. 네, 비슷합니다. 이제 국제 경제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 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0.1% 정도 되니까 네. 세계 한 35위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9%고 네. 주식은 1.6%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려면 미국의 95%를 투자하고 한국의 5%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주식의 투자 비율이다. 이렇게 항상 내가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 네. 한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만 사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엉뚱한 거 사면 안 되고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그건 명심해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가 환율 얘기입니다. 저는 1997년도 경제학자인데 제가 현대정권 다닐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300으로 떨어졌었고 삼성전자가 3만 원이 되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내가 엄마 아파트 사러 다녔어요. 엄마 아파트도 보고 그 당시에 엄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파트를 2억 주고 샀어야 되는데 제일 후회됩니다. 그 옆에 또 막 삼성 아파트도 있었고 네. 막 2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그러니까 있었다. 그 강남이 아파트 2억이었으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죠? 네. 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났는지 저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97년도 모든 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는데 태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러시아도 다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외환위기에 재발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금 현재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만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는데요. 75%를 GDP로 보유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죠. 그죠? 네.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만은 도시국가입니다.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싱가포르는 더 작아요. 인구가 그렇죠.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현재 싱가포르입니다. 한 8만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3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결론은 뭔가 하면 스위스, 홍콩, 대만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한국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습니다. 네. 외환보유고를 비축해놓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IMF를 경험했지만 대한민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는데요.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현재 10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12번째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바레인 전부 다 현재 국가가 파산해서 IMF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면 부동산도 똥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도 휴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이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이 높다, 많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론에서 들었는데 문제 없다 했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이 항상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문제 없고 세계 9위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번 달에는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보유고가 중요한 이제 이유는 방파제입니다. 환율 상승을 막아줄 수 있는
현금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는 9,200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제안을 이미 20년 전에 했습니다. 2배를 더 해야 되네요. 2배를 더 해야 됩니다. 적정한 보유고다. 네. IMF는 우리가 7천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티가 99년에 얘기했는데 25년 전에 그것보다도 지금 더 낮습니다. 네. 4,500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외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1년 안에 들어오는 게 단기채, 5년에 만기 들어오는 게 중기채, 5년 이상이 장기채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채나 장기채 중에 언제 들어오는지 만기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채권의 2배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동외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단기 채권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한 3천억 달러가 이제 유동외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주가가 3,100을 찍었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도 정확하게 3,000조입니다. 3,000조. 그리고 상장 기업은 한 2,7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의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1,000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80% 외국인 지분이에요. 네. 국민은행은 대주주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50%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은 100% 한국 사람이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한국은행이 현재 4천억 달러가 있는데 여기 정부채는 다 미국의 정부 채권입니다. 네. 정부 채권 미국에 있는 이렇게 정부 기관채는 미국에 있는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모기지 회사 채권입니다. 아,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그 모기지 채권 회사를 미국 정부가 파산시키려고 했어요. 네. 2008년도에 그래서 그럼 저것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파산시키려고 했는데 연방 정부가 마지막에 좀 모기지 채권 은행까지 파산시키면 너무 여파가 크다 이렇게 해서 살려줬죠.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도 빨리 정부기관채 모기지 채권입니다. 미국의 프레디맥 메드페이라고 하는 회사다. 그죠? 네. 빨리 미국의 정부 채권으로 바꿔야 되겠고 제가 국회에서 10년간 정책 일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많이 물어봤죠. 왜 이렇게 정부기관 채권도 엉망으로 운영하느냐 했더니 정부채는 2% 이자를 주며 정부기관채는 0.2% 이자를 더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0.2%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정부기관채로 샀다. 네.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근데 있더라. 리스크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엄청나게 이게 20%라 그러면 우리나라 4천억 중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이고. 1,000억이면 1조, 10조, 100조 정도가 된다. 네. 140조 정도 되는 돈 휴지가 될 뻔했어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채로. 네. 이게 회사채, MBS,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율이 오른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당장 동원할 돈조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분석입니다. 지난 한 70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200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 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82%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점으로 환율이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82% 확률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은 항상 82%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올 연말에 1,400원, 1,500원, 1,600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로 이제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한국은행이 뭐 현금도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기관채라는 것도 좀 불안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환율이 만약에 튀었을 때 대응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계속 말은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기 위해서 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370으로 떨어진 건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플라자 협약이라고 해서 일본이 미국에 너무 막대한 수출을 했습니다. 과거에 1980년대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너들의 환율을 절반으로 낮춰라. 그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들이 한국에 너무 수출을 많이 한다. 미국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흑자가 한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을 해서 100조가 무역 흑자입니다. 네. 작년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흑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할 줄 알았으면 무역 흑자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동차만 팔고 미국의 지금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우리나라 수입 1등입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가져오지 않고 석유와 가스는 지금 1위가 미국. 네.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85조나 되는 이런 무역 흑자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익만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은 방위비도 10배 올려달라.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 2조 정도 내는데 10배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2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매년. 현재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660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10%면 66조가 우리 국가 방위비인데 이걸 20조를 미군에게 줘야 될 상황인데 뭐 그까지는 안 가고 트럼프는 개인 재산이 10조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타워 2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트럼프 전기 영화를 꼭 보십시오.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10조 원 부자가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는 피아와 마피아 변호사를 동원해서 미국에서 법인세를 50년간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방송 홍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금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환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자연스럽게 놔둔다 그러면 환율은 앞으로 1,400원, 1,500원까지 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현재 환율 올라가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제 우리가 1달러가 이제 1,000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양말을 하나 미국에 수출하면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 네. 1,400원이 됐으니까 양말 하나 수출하면 1,4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건 굉장히 좋지만 수출한테는 좋죠. 예. 네. 석유 가격이 또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국은 수출했는 것만큼 다시 또 100% 수입을 석유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좋지 않은 거다. 환율은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적정한 환율은 1,300원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아마 미국이 고관세 전략이 더 쪼인다 그러면 환율은 또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저는 돈 있는 현금으로 무조건 엔비디아 사놓으라 그럽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놔라.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은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의 비중도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95%는 그러니까 미국이 1등 주식 사놓으면 됩니다. 엔비디아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네. 그런 겁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놨습니다. 네. 저는 애플 주식 사놨다가 미국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2017년도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따라하고 있었는데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한 40년을 투자했더니 그게 1조가 되더라. 교수가. 그러니까 네. 한 달 교수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매달 1등만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1등을 샀대요, 그분은. 한국 1등이 석유화학주, 건설주, 현대건설이 과거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은행주였지만 지금은 2000년부터 삼성전자가 압도적 1등인데 오늘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고 SK 하이닉스가 220조쯤 됩니다. 다 따라왔고 아마 역전할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고. 역전하면 또 이제 갈아타면 다시 되는 이제 거고.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정확하게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6천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00조니까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된다. 결론은 이렇게 원달러에 대한 예방을 해놔야지 우리가 환율이 올라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IMF를 경험해봤지만 엄마 아파트 2억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이제 못 산 게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율이 1,500원, 1,600원 넘어가게 되면 외환 위기 징조가 오는 겁니다. 환율을 항상 유심히 봐야 되고 제가 이 환율 상승과 관련된 논문을 한 5개 이상 썼습니다. 네. 외국 저널, 국내 저널 다 썼는데 아마 다음 달에 제가
IMF 위기 다시 온다는 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고 저 역시도 뭐 국가가 파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라는 것이 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얘기해 주면 첫 번째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 저는 근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요즘에 거의 못 들어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아니었군요. 세계 10위로 떨어졌고 우리가 외국에 돈 빌려준 거 있고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 돈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 빼면 네. 그렇게 낳는 차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외국에 돈을 많이 빌려옵니다. 97년도 IMF 때 외국에서 우리가 한 2%로 돈을 빌려와서 5%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로 은행이 막대한 차익을 남겼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채권 중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채권이 한 30%가 넘습니다. 언제든지 외환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환율이 1,400원, 1,500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외환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그럼요. 네. 미국이 2008년도에는 600억 달러, 일본이 70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은 두 개 다 종료가 됐고 미국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급속한 속도로 따라오거나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파산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가 안 해주는 겁니다. 네.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언제든지 우리가 600억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안 해준다. 일본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가가 네. 보증을 써서 그 채권을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채권을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그렇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나라가 파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통화 스와프도 없고 네. 외환보유고도 부족하고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역 의존도가 한국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근데 달러가 부족하다 보면 나라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언제든지 이런 외환 위기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환율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부터 해가지고 또 경제에 또 먹구름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또 자산시장의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강원대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요즘에 진짜 이 한국 경제가 안 좋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근데 또 한편에서 또 자산시장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교수님 모시고 또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게 핵심일 텐데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저는 뭐 최근에 제가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위기 위기다. 상황이다. 그것도 뭐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네. 정말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경제를 볼 때 저는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 하시잖아요. 당장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시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부채 탕감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하는데 네. 그건 아주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 우리 경기 변동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정부가 도와주고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쇠락의 길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저는 그게 정말 큰 위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제를 볼 때 매년 발표하는 뭐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 장기적인 추세가 있잖아요. 그 장기적인 추세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커지고 인플레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출물의 네. 증가율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2.0%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1.8% 정도다 이렇게 현재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KDI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두 자릿수였어요. 보통 12%, 13%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정말 경제 기적이다, 뭐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할 때니까 뭐 그건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것이라는 거고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2030년대 중반 이게 딱 10년 남았잖아요. 10년 그러면 뒤. 이게 0%대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8%니까 0%대로 가려면 적어도 1%포인트 정도 감소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0.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것이다. 얘기고요. 2040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이게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길과 비슷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제로인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일본보다 더 나쁘게 제로에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단순하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 인구 구성 중에 젊은 인구보다는 나이 드신 인구가 자꾸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은 생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것도 적고 더구나 부양하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 쪽으로 올인해서 뭘 해내면 뭐 새로 미래 먹거리 기술도 만들고 설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 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 한 15%가 부동산, 건설 투자예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보다 이러한 설비 투자,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나오고 아니면 테슬라도 나오고 계속 그러한 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정말 AI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계속 아파트를 계속 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늘의 스카이라인만 바꾸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수출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제 얘기는 그리고 이런 상태 계속되면 인구 고령은 계속 빠른 속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계속 미래 먹거리보다는 계속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그때그때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플러스 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산업사회 때 통했던 그런 줄 세우기 방식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암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지선다양해서 그냥 하나 정답 찾아가지고 그래 줄 세워가지고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렬 종대로 세워가지고 너는 여기 가고 저는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아직도 계속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더 그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또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이 좀 장하게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예. 단기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올해 뭐 한국은행이 뭐 0.8% 한다더라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잠재 GDP 성장률이 1.8%인데 그거 반도 못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기 변동상에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건 뭐 선진국은 다 그렇다. 왜 선진국이 다 그래요?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렇죠. 왜 싱가포르는 안 그렇고 왜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두 자리 성장할 때 거의 계속 2.5% 정도 했어요. 그게 지금도 2.5%예요. 네. 잠재 GDP 성장률이.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자는 얘기죠. 거기는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15배 커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은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계속 추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약간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 같은 거라면 당장의 지금 단기 전망은 0.8%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러면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GDP 찾아보니까 건설 경기 투자가 엄청난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 대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까먹는 부분이 뭐
이 건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구조를 바로 바꾸면 좋겠지만 당장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건설 경기 부양 이런 얘기들 좀 막 나오더라고요. SOC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 방향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건설 투자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택 건설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인프라 건설이 있거든요. 인프라 건설은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인프라를 잘 건설을 해놓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기후 위기를 대비한 자연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면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교통, 항만, 건설 이런 것들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나 아니면 뭐 수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주택 건설이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비슷하게 우리나라 운영한 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도 계속 시멘트 주도 경제, 콘크리트 주도 경제 이렇게 했는데 2021년부터 정부가 아예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거품을 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헝다 사태 나오고 완다 사태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건설 경기를 지금 당장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부동산 PF 문제도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그쪽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미분양 난 것도 전부 다 정부가 다 매입해주고 그거 말고 손해본 것도 다 어떻게든 보완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우리 환자가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계속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당뇨병 걸리고 온갖 합병증이 다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독감까지 감기까지 걸렸어요. 이런 상태면 당연히 급하니까 우선 감기약도 먹일 수가 있죠. 이번에 뭐 추경 편성한 것처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거기 플러스해서 약간 링거액도 좀 주사를 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는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리어 거기에 계속 이제 사람이 의존하게 되어가지고 도리어 더 체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건설 투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보다는 저 이번 기회에 지금 방향을 그래 이번 투자 그러면 사회 인프라도 있지만 기왕이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뭐 미국은 얼마 잘해요. 뭐 보조금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을 하면서 계속 기업들이 투자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 좋은 방법이고 이번에 만약에 건설 투자 다시 살린다 그러면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가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다시 또 빚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라는 건 뭐 우리 정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계속 올라가면 그게 기본적으로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해 보시면 가계가 계속 부채가 많으면 내가 지금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보니까 뭐 10억 이상 내가 빚을 냈어요. 10억 빚을 내면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최소한 뭐 3,400만 원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또 그게 단기적으로 경제를 또 계속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제대로 계속 축적이 안 되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그러한 대응을 못하니까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뭐 자금 조달 같은 것들도 우리는 뭐 이제 뭐 대출을 많이 받지만 뭐 미국은 이제 뭐 이렇게 주식을 뭐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들 가져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어쨌든 주식 시장 살리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갈 돈도 이쪽으로 좀 돌리겠다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 하는 방향. 이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사실은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아니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제 책에서도 계속 그걸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에 한 70% 정도는 좀 더 부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나머지 30%가 금융자산으로 가 있는 금융자산하면 기본적으로 주식하고 아니면 은행 예금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투자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내가 자금 조달을 하려면 내가 상장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기본적인 투자 자금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 설비 투자, 뭐 R&D 투자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자산 중에 70%가 금융자산인 거예요. 금융자산 중에 대부분 주식인 거고 30%만 주식 대신 이러한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거기는 너무나 선순환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AI 챗 GPT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챗 GPT 절대 못 나와요. 투자금이 없는데 자금이 당장에 없어서. 지금 네. 이윤이 안 나오는데 누군가가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넣어줄 거예요? 정부가 넣어줄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자기가 어떻게 뭐 예금 꺼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장에서 그만큼 투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투자금을 우리나라는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은 그게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방향은 정말 잘 잡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한두 가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배당소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꿔야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뭐 미국처럼 해주면 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약간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이번에 지난번에 상법 네. 개정을 했잖아요. 상법 개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보다는 주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주식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역대 정권 중에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주말에 제 장인 장모님 댁에 갔더니 저희 장인께서 지금 97세인데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세요. 연 수익률이 20%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희 장인을 제가 그 한번 말씀하시는 걸 다 찍어서 제가 제 채널에 네. 영상도 올렸는데 정말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인데 그분이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지난 30-40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업이 계속 자기들끼리 말이야. 지배 주주가 모든 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소액주들을 완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이번에 그 방향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이렇게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도 아니신데 네. 그 방향을 참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 장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사람이 시장은 심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좀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금이 몰려가지 않을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전 일단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뭐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한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힘이 뭐냐면 부동산에 가 있던 돈이 이쪽으로 가도록 네. 부동산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더 세게 끌어당기잖아요. 전체 투자금은 100밖에 없는데 가계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아직 기대 수익률이 부동산이 더 높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쪽에서 주식시장에서 끌어당기려고 해도 안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 이런 것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도 현 정부에서 뭐 6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줄 특히 이제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지금 막 지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 6월에 네. 엄청나게 뭐 서울 강남 그리고 마용성 지역 소위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집값이 이제 주간 상승률을 연간으로 생각하면 거의 50%막 네, 이렇게 뭐 폭주했죠. 올랐잖아요. 이거는 정말 역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네. 때도 한 3배 올라서 저는 기가 막히다. 계속 그때 막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올랐는데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든 꺼야 되겠다는 게 우선 급하잖아요. 이게 불이 났으니까 일단 불을 끄는 것이 지난번 6.27 대책이 아닌가 소방수가 가서 소방차가 가서 급하게 이제 불을 끄는 정도. 근데 불이 또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이 완전히 꺼져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적당히 활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과열이 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체 거래량이 거의 뭐 한 70%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가격은 보면 완전히 또 예전 맞아요. 상태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일부 올라가서 뭐 30%, 40% 올랐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최고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언론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는데 실제 뭐 전체적인 평균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최고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적어도 6월 하면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최소한 그거 정도는 원상복귀를 딱 시켜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지금도 계속 아직도 상승률 자체가 약간 둔화되었다 이런 거지. 그것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직 상승세죠. 아직 제대로 잡지도 네. 못한 건데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응급조치다. 그 응급조치라는 거 뭐냐면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지금 끄려고 해. 그냥 물을 확 갖다 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일단 멈칫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잠깐 응급 처방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 시장은 당연히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량을 자체를 그냥 확 줄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데가 있나요?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과연 있나요? 정말 어떻게 시장 경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냐는 거예요. 말로는 계속 그러죠. 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말로만 안정화했지 언제 안정화했어요. 계속 가격을 조금씩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띄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 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시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솔직히?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워낙 가계부채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또 무너지게 또 놔둘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최소화를 하면서 가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시장을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한 번씩 삐끗하면 이제 막 폭주하는 거죠. 그게 나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일단 삐끗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즘에서 자꾸 생각하는 게 그 속에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구나. 전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런 부동산 관련한 분들은 좀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권력 핵심 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언론 핵심부에도 계신 분도 많고 그게 아니라도 여론 주도층에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3배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집값만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좀씩 풀었잖아요. 사실은 뭐 세금도 좀 깎아주고 대출도 계속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풀어주고 하면서 계속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중반에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강남 기준으로 보면 한 20% 30% 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니까 뭐 부동산 PF 문제 나오고 뭐 둔촌 주공 사태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23년부터 부랴부랴 여러 가지 막 정책을 막 내세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이라고 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첫 해에 2023년에 제 기억에 한 40조 원 풀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너무 빠르니까 출산율이 높아보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 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또 나왔고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뭐 집 살 때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전세 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그런 시장 금리가 싸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다들 그 시그널을 읽고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또 플러스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계속 갉아먹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인 일반적으로 다 조금씩 추락하긴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도 없는데 그래도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추락을 좀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 잠재력, GDP 잠재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제일 빠르다. 그 중요한 이유가 너무나 빠르게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부동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은 그래도 뭐 지난번 정부 때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은 했어요. 우리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여러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 위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관리 좀 해달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은행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금리도 제가 볼 땐 좀 더 빠르게 더 높인 상태에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F4라고도 있었잖아요. 네. 자기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러한 논의를 했으면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적어도 그러한 금융위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정책 대출이 막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대로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게 뭔지 왜냐면 또 이게 좀 얘기가 딱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주식시장을 살리자. 그럼 미국처럼 이제 7대3 구조를 이제 금융자산 7, 뭐 부동산 3 이렇게 바꾸자가 어찌 보면 약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일까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데 뭐 7대3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5대5 정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것을 적어도 좀 5대5 정도라도 만들어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집 사지 않아도 되는구나 젊은이들이 전부 패닉바잉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
시장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하면 그래도 내가 미래에 자산을 어느 정도 불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그걸 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뭐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정책을 계속 내놨는데 그냥 뭐 잠깐 멈칫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항상 이제 경제 전망서를 써주시는데 2026년 경제 전망서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 2025년이 좀 남아 있잖아요. 한 맞습니다. 3개월 남아 있고 또 이 안에 또 위기나 어떤 또 대응도 해야 되니까 네. 하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선 지금 국내의 어떤 리스크, 특히 또 어떤 경제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미 정부가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보고한 예산안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예산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통 12월 정도 통과되면 확정된 2026년 예산이 나옵니다. 네. 근데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그 예산안에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큰 틀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의회 구성이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큰 틀에서 바뀌기는 어렵다. 네. 그럼 일단 예산안을 가지고 보면 자료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예산에 대한 계획이 8.1% 증액하기로 발표한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0.8, 0.9%예요. 네. 내년 성장률을 저는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경제 전망서를 낸다. 경제 전망서를 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년 성장률이 얼마다라고 제안하는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8.1%는 정부 지출의 구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예, 이걸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장 재정을 계획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적자 재정에 들어간 지 네. 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네.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어요. 네. 우리 부익남님 가계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벌어오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한 120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괜찮아요? 아, 힘들어지죠. 근데 점점. 한 해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해는. 네. 뭐 그런 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떤 위기 상황이나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장하는 것은 팬데믹 경제 위기 기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야만 한다고 봐요. 그런 해가 아닌데 아무리 어렵다고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아무리 어렵다고 확장 재정을 계속 하는데 확장 재정도 좋아요. 근데 세입이 많을 때 확장 재정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계속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가 2019년부터 25년까지 계속된 거예요. 네. 7년 연속 적자 재정, 이걸 적자 재정이라고 합니다. 적자 재정인데 26년 예산안의 계획도 적자 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재정인데 확장 재정을 계속 가동한다. 그러니까 재정 긴축이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만큼 경기 부양의 진심인 거예요. 네. 근데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죠.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악순환인 건데 정부가 제시하기를 이 국채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 특히 2026년 국가 채무의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죠. 50%를 처음 넘어서요. 네.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장기 재정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장기 재정 전망의 골자가 요건데요. 앞으로도 총 야. 지출은 늘어날 거야. 네. 근데 앞으로도 총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거야. 네. 이게 주로 인구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세금을 받아갈 사람들은 많아지는 네. 인구 구조 변화랑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총 지출은 늘어날 거고 총 수입은 줄어들게 될 텐데 2065년까지. 근데 이렇게 먼 미래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먼 미래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재정 확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그럼 생각하세요? 건정성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전성을 챙기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모습이 프랑스인 거예요 지금. 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냐 마냐 그게 정치 불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네. 재정 긴축을 챙겨야 된다는 당과 재정 긴축 아니 확장 재정해야 된다는 당이 싸우듯이 정치 불안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런 상황에 우리 경제가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25년, 26년 경제가 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경제 맞아요. 네. 그리고 확장 재정을 펼쳤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확장 재정을 함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미래 이것은 죄송하지만 비유를 한다면 농부가 그 농사를 짓고 그 씨앗을 먹잖아요. 쌀도 씨앗이니까 네. 씨앗을 먹는데 내년 농사질 씨앗마저 먹는 행위. 이 재정 건전성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여야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적어도 지출을 할 때 이렇게 지출하면 결과적으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 유니콘 기업이 또 많은 세입을 가져다 주겠지 네. 하는 방식으로 세출을 고려한 세입을 혹은 세입을 고려한 세출을 단행해야 된다. 일종의 정부 예산도 좀 투자를 고려해서 투자성을 따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 지금 개념으로. 이대로 놔뒀다가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커지죠. 이것은 정말 국가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유로존에 속해 있는 네. 어떤 기축통화국급의 국가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정책의 목표를 경기 순환, 경기 진작 이것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님께도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네. 직접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올해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사. 그럼 경기 진작을 고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올해 성장률과 5년 후의 성장률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네. 경제 성장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 성장적 재정 지출이라고 한다면 세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출을 늘려도 세입이 많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감될 수 있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기획재정부 자료인데 절실히 실감될 겁니다. 국민연금은 48년에 적자로 전환될 거래요. 그리고 64년에 고갈된대요.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인데 네. 앞으로도 적자일 거래요. 사학연금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된대. 47년에 고갈되고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인데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네.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곧 고갈될 거래요. 네. 그럼 6대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이미 적자거나 꼭 고갈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네.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 정치권들은 아무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저도 이해해요. 필요해요. 경제 성장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중장기적인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정말 나쁜 환경에 내몰리는 것을 놔두면 되느냐. 정부가 하는 일이 정치인이 하는 일이 예산 기획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하는 일이 세금을 거두고 예산을 계획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인 거고 그리고 그 예산이 맞느냐를 심의하는 게 국회가 하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근데 지금 이런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재정 전망을 했으면서 이 전망을 왜 합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했는데 저는 정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걱정- 약간 미래로 가면은 지금 프랑스처럼 지금 거기는 계속 복지 비용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선거에서 또 져버렸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중에는 또 국민들이 그럼 나 복지 지금 받던 거 다 줄일 수는 없지 않냐면서 또 이렇게 선거로 또 심판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닐까? 국민이 포퓰리즘을 좋아하니까 네. 정치인도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것을 같이 공감을 받고 싶어요. 네. 많은 국민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퓰리즘 정치인은 표가 못 받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먼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인 그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 임무원료 필유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자 성어인데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근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일에 환란이 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멀리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점이다. 제가 목소리를 이런 걸 냅니까? 저는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조직도 아니고 좀 민간에 있는 연구자일 뿐인데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국회가 고민을 해야 되고 국책연구기관이 재정연구원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하고 그래서 적자를 보지만 그걸로 저도 이제 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AI나 4차 산업에 재정을 많이 부어가지고 키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돈은 필요하고 당장 세금을 못 거두면 네. 적자를 보면서 또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 재정을 펼쳤을 때 경기 부양 효과 있고 그 예산이 어디에 잘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새 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방향성 자체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또 상당 부분 지출하는데 새 입으로 연결되지 않을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요. 복지도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닙니다만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주되게 들어간다.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맞는가 하는 걱정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AI에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같은 R&D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정부에게 제안하는 건 뭐냐면 R&D 예산을 받아요. 그럼 그걸로 월급 주고 끝나요. 그 예산 더 안 주면 그 기업은 끝나요. 네. 하는 기업에게 예산이 공여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이디어란 것은 그 기업이 이 AI R&D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2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R&D를 위해서. 근데 20억은 좀 부족하고 한 22억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업에게 R&D 예산이 공여되고 그 R&D 예산이 공여되는 만큼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걸 담보하고 그리고 그 R&D 예산이 공여된 만큼 그게 어떤 상품화라든가 특허 발행이라든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왜냐면 저도 가끔 이런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심의위원 자격으로 가서 어디에게 예산이 주어지는지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네. 생각함으로써 그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확장 재정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계속 드리듯이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장 재정도 이런 부정적인 장기적인 우려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내기도 허덕대는 이런 일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제 국가 부채율은 아직은 이제 50%대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낮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올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쓰고 있는 이자 지출. 예를 들어서 부익남님도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이자 지출액이 있단 말이에요. 네. 대출이 있으면 이자 지출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럼 정부도 이자 지출을 해야 돼요. 그 이자 지출액이 26년 34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34조가 어느 정도냐면 한 해 R&D 예산에 거의 준합니다. 거의 R&D 예산 수준. 네. 그러니까 우리가 AI 하겠다고 그러고 빅데이터 전문가 키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시범사업단지 만들겠 R&D 예산에 투입되는 그 34조가 만큼을 이자 지출하고 있다고요. 네. 이 34조가 우리나라 26년 예산안이 723조인데 723~4조인데 34조가 네. 이자 이대로 지출이라고요. 나간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커지는 거네요.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잉 대출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에 이제 증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가 가는 거예요. 네. 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증세로 가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또 위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재정에 대한 한번 재고를 하지 않으면 네.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중장기적인 정부는 내일을 봐야 됩니다.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아까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자 지출 아니고도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불안한 한국의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가 매력적일까요? 한국 국채가 매력적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안 떨어져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높은 국채 금리가 유지되면 정작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 그러면 정작 민간 기업들이 국채를 발행하기가 좋을까요? 회사채 발행하기 어렵겠죠. 회사채 네, 발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더 비싸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국채 발행했는데 네. 정작 민간 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요. 또 안 되고. 그럼 이게 정말 원하는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나요? 우리 GDP 규모에서 정부 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규모가 대략 한 5%밖에 안 돼요. 네. 결국은 이 정부 지출은 뭐를 유도해야 되냐면 민간의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치인 거지 정부 지출 자체가 경기 부양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이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정부 지출 자체가 그 기업의 살림살이여서는 안 돼요. 정부 지출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총 부가가치를 눈덩이처럼 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유인책이어야 되지 이거 자체가 매출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매출인 기업이 좀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뭐냐면 정부의 예산은 그 전체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극제, 유인책, 가이던스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근시안적이 되는 거죠. 단기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네. 경기 진작에 머무는 거예요. 경기 진작 효과는 있죠. 정부 지출을 할 만큼.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적자 재정인 상황 하에서 네. 적자 재정인 상황 하에서 그냥 확장 재정만을 고민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확장 재정이라 하더라도 새 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경기 진작이 아니라 경제 성장책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좀 걱정이 된다. 그 예산안을 보시니까 약간 그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팩트잖아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이대로 된다고 보이시나요? 다 이대로 안 지금 된다고 공감하시죠? 연금이고 뭐 다 적자. 이제 다 어떻게 해요? 그럼 전환하니까. 여러분 각자 도생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댓글에 그런 댓글 나오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그냥 외국 자산, 뭐 미국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한국 투자 못한다.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 네. 이런 말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네. 돈이 또. 예를 들어서 이건 저의 사견이지만 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나요? 그게 공교육이 정상화됐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훨씬 더 잘 구성되어 있다면 네. 사교육에 연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적 시스템이 불안하니까 네. 자꾸 다른 나라의 투자를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로 돈이 빠져나니까 우리나라는 더 안 어려워지고 좋아지고. 악순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살필 때라는 거예요. 저는. 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된다. 확장 재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확장 재정도 어떤 식으로 확장 재정할 것인가가 다른 것이고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확장 재정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최근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만큼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드는 생각이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정말 이 돌다리 두들기듯 잘 한 발 한 발 떼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에서 잘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내 자산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실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